세상에, 준혁이가 저 여자를 데려왔다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큰 이모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웃었어요. 아이고, 순자야. 고생이 많다. 저 체격이면 밥값만 해도 장난 아니겠네. 친척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딸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솔직히 말해. 이혼시켜. 나 이 여자 신우이라고 소개 못해. 창피해 죽겠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2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며 그 아이를 데려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들 준혁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2이면 늦은 편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 아들은 벌써 애 낳고 유치원 보낼 나이인데 우리 준혁이만 연애 한 번 안 하고 회사만 다녔으니까요. 정말? 어디서 만났어? 뭐 하는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아.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토요일 저는 아침부터 미장원에 갔어요. 파마도 다시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올 여자가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똑 부러질까. 혼자서 상상이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한 번 더 만지고 메뉴판을 펼쳤다 덮었다를 3번은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소개할게. 아들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크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문틀의 어깨가 거의 닿을 것 같았어요. 둥근 얼굴에 이중턱, 두꺼운 팔, 넓은 상체, 원피스 단추가 배 쪽에서 당겨져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바닥이 약간 울렸습니다. 100kg는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준혁이 여자친구라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 앉아.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식사 내내 저는 며느리 될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흠을 찾고 있었어요. 뭐라도 하나 더 잡아서 아들을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식사 예절이 너무 반듯했어요. 젓가락 끝이 식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국물을 마실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양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100kg가 넘는 체격에 밥 반 공기를 겨우 비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갈치조림이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응.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이었어요.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준혁아, 그게 아니라 외모 때문이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차마 뚱뚱해서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나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야, 너 32이야. 예쁘고 날씬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왜 하필? 엄마, 아들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는 몰라. 뭘 모른다는 거야? 말 못해. 아직은. 근데 하나만 믿어줘. 아들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눈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32살 아들이 눈물을 보이다니. 엄마,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체면이었어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시장에서 마주치는 아줌마들이 수군거릴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일주일을 반대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밥도 차려주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현관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반찬통 4개, 깻잎찜,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미역국,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드셔보시지 못했지만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세요. 손글씨가 꼬불꼬불했습니다. 또박또박 쓰려고 애쓴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미역국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 넣은 미역국.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해주던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모르게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2숟갈, 3숟갈. 정신을 차려보니 미역국 한 냄비를 다 비웠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내가 정그러면 엄마가 한 번만 더 만나볼게. 그게 허락은 아니었어요. 체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친척들한테 알리기가 창피했거든요. 하객이 30명도 안 됐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은 더 적었어요. 부모님은 안 오셨고 친구 5-6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부모가 없나?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100kg짜리 며느리. 그게 제가 그 아이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2달 뒤 추석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작은 결혼식은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명절은 다릅니다. 온 친척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서연이를 데려가야 하나? 아프다고 할까? 시댁에 안 가면 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아침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가보니까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동그란 등이 보였습니다. 앞치마 끈이 등 뒤에서 겨우 묶여 있었어요. 몸이 크니까 끈이 짧았던 거예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벌겋게 됐는데도 그 아이는 묵묵히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깨웠죠?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어요.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그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이른 시간에. 명절이니까요. 전이랑 잡채 미리 해놓으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에 들어갔어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아요. 그 아이가 자랄수록 더 불편했거든요. 시댁은 대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2시간 동안 저는 뒷자리에서 며느리를 계속 쳐다봤어요.
거울로요.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크니까 안전벨트가 배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제발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자. 속으로 빌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마당에 큰 이모가 서 있었어요.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야.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는데 큰 이모의 시선이 제 뒤를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본 거예요. 큰 이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1초 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세상에, 준혁이 아내가 이 아이야?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까 친척이 15명은 됐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들, 사촌들.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2초 정도. 그 2초가 칼날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아내 박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렷하고 반듯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작은 이모가 큰 이모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애가 며느리야? 순자 저거 괜찮아? 속삭인다고 했지만 다 들렸어요. 며느리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의 눈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큰 이모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말했어요. 아이고 순자야, 고생이 많다. 저 체격이면 밥값만 해도 장난 아니겠네. 와르르.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어요. 허허, 준혁이가 눈이 어디 달렸나 몰라. 서울에 예쁜 처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촌 언니가 옆에서 킥킥대면서 핸드폰으로 며느리를 찍었어요.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그때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요. 엄마, 오빠한테 솔직히 말해. 이혼시켜. 나 이 여자 시누이라고 소개 못해. 창피해 죽겠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정아. 뭐? 오빠도 알잖아. 다들 뭐라고 하는지.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 우리 오빠 와이프 100kg래. 이러라고? 미정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뭐? 오빠가 뭘 어쩔 건데? 남매가 싸우기 직전이었어요. 그 사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마디 해야 해. 우리 며느리야, 그만 좀 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니,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미정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2시간 내내.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봤습니다. 준혁이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어요. 턱이 꽉 물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잠든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비칠 때마다 볼에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아주 조금, 바늘 하나 찔린 것 같은 정도로. 하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차 드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그 아이가 저한테 차를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온종일 모욕당하고 울면서 돌아왔는데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시어머니한테 차를 끓여주겠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화를 안 내는 걸까?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걸까? 왜 이 집을 나가지 않는 걸까? 됐어. 먼저 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봤어요. 며느리의 볼에 흘러내리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쏘아붙이는 동안 떨고 있던 그 손이,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 그 아이가 저렇게까지 안 울었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이불을 더 깊이 끌어올렸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그 명절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대했어요. 이상하죠? 미안하면 잘해줘야 정상인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미안할수록 더 차가워졌어요. 그래야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냉정한 시어머니일 뿐이지 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하루의 대화가 3마디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밥 차렸어요. 네. 다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준혁이가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좀 말이라도 해줘. 할 말이 없는데 뭘 해. 엄마. 됐어. 간섭하지 마. 아들은 한숨을 쉬고 돌아섰어요. 며느리는 안방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변화를 느낀 건 겨울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11월 초 갑자기 추워진 날이었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날이 추워지면 계단을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에 나가보니까 제 실내화 옆에 무릎 보호대가 놓여 있었어요. 새 거였습니다. 포장도 안 뜯은. 이걸 누가? 준혁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내가 산 거야? 뭘? 현관에 무릎 보호대. 나 아닌데? 서연이 아닐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쓰지 않으려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콘드로이친 영양제. 그리고 작은 쪽지. 어머니, 요즘 계단 내려가실 때 힘들어 보이셔서요. 드셔보세요. 삐뚤빼뚤한 그 손글씨.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영양제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부엌 식탁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일주일에 3번은 상에 올라왔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혁이한테 물어봤다더라고요. 엄마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왜? 그냥 알고 싶어서. 그 아이는 제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 행동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며느리의 흔적이 집 곳곳에 쌓여갔어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렸습니다. 제 방문 앞에 작은 무드등이 놓였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이불이 저도 모르게 두꺼운 겨울 이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3시에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식은땀이 났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겁이 났어요. 소리를 지르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신음소리가 나서 이 아이가 왜 깨어 있었을까? 나중에 안 거지만 며느리는 제 방 옆 작은 방에서 잤어요. 겨울이 되면서 제 관절이 심해진 걸 알고 준혁이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제 방 옆으로 옮겼더라고요.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 며느리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커다란 손이었어요. 통통한 손가락이 제 등을 쓸 때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제 등을 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업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순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62kg짜리 시어머니를 100kg짜리 며느리가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등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그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 거지?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호흡 곤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밤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제가 잠이 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하는 동안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올 때 며느리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잠들어 있었어요. 제 손을 여전히 잡은 채로 커다란 몸이 작은 보호자 의자에 겨우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불편하게 꺾여 있었고 새벽에 급하게 신은 실내화에 양말이 짝짝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이 아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제가 뭘 해줬다고.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한 적 없고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고 눈도 안 마주쳐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통통한 손가락에 기름 대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이고 제 반찬을 만들던 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정말 살짝? 며느리가 깨지 않을 만큼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며느리한테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달라지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연아, 밥 먹자. 그 한마디를 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어머니. 대답하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을 집어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 조용한 식사가 저한테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였어요. 밥은 같이 먹어도 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서 먼저 고개를 돌렸고 잘한다는 말은 목구멍에서 올라오다 매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그해 겨울 12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준혁이한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오빠, 나 살 빼려고.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했어. 서연아, 너 지금도 충분히.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개를 못 드시잖아. 친척들 앞에서 미정이도 창피하다고 하고. 그건 걔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알아? 내가 빠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근데 오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변하고 싶어. 나를 위해서. 서연아,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맞아. 근데 그것보다 나 자신한테 인정받고 싶어. 거울을 볼 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저는 문 앞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가 살을 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고개를 못 든다고 느꼈구나. 미안하다는 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말은 또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다이어트는 처절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저보다 먼저 운동복을 입고 나가서 1시간을 걸었습니다. 1월의 서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영하 15도에 바람이 칼처럼 부는 새벽에 이 아이가 매일 밖으로 나갔어요. 100kg짜리 몸으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운동화를 봤어요. 현관에 벗어놓은 운동화 뒤축이 완전히 닳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밑창이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운동화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줘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게 또 저였습니다. 식단도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밥을 끊었습니다.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고구마. 그게 전부였어요. 문제는 저와 준혁이의 밥은 여전히 차린다는 거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볶고 계란말이를 하면서 본인은 닭가슴살 하나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한데 이 아이는 밀폐 용기에 담긴 차가운 샐러드를 혼자 먹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식탁에서 불고기를 먹는데 며느리가 맞은편에서 닭가슴살을 포크로 찍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너도 이거 좀 먹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며느리는 더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초, 2초,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거면 돼요. 웃는 얼굴이었는데 코끝이 빨갛게 변했어요.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 아이는 그걸로 울 뻔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봄이 왔습니다. 3월. 며느리의 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100kg였던 몸이 80kg쯤 됐을까요? 얼굴에서 이중턱이 사라지고 턱선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카디건이 헐렁해져서 새 옷을 사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새벽 운동, 식단 조절, 새 식구 밥 차리기, 집안일.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제 아침 따뜻한 물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자 80kg가 70kg가 됐습니다. 허리가 생기고 팔이 가늘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쿵쿵거리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을, 결혼 1주년이 지난 즈음 며느리의 몸무게는 58kg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며느리의 체중계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요. 58kg. 1년 만에 42kg를 뺐어요. 숫자만 보면 간단하죠. 하지만 저는 그 1년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영하 15도에 걷던 새벽을, 차가운 닭가슴살을 혼자 먹던 식탁을, 닳아서 갈라진 운동화를, 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놓아두던 그 손을. 42kg가 아니었어요. 365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멈춰 섰어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응?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를 보고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날씬한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매일 보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며느리가 새로 산 연한 하늘색 니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내리고 귀걸이도 했어요. 작은 진주 귀걸이. 왜? 뭐 묻었어?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웃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예뻐서. 며느리의 귀가 빨개졌어요. 고개를 돌리며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밥 먹어. 저는 거실 소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는 모습,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가 진짜 예뻤구나. 100kg일 때도 58kg인 지금도 이 아이는 처음부터 예쁜 사람이었어요. 제 눈이 그걸 못 봤던 겁니다. 두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작년의 악몽 같은 명절이 떠올랐어요. 친척들의 웃음소리, 미정이의 독설, 며느리의 떨리던 손. 저는 올해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어요. 작년에는 며느리가 창피해서 겁이 났고 올해는 며느리가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1년 만에 저도 변한 거예요. 서연아, 올해 시댁 안 가도 돼. 엄마가 핑계 대줄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작년 일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 앞에 굳이 안 서도 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가고 싶어요. 그 눈이 달랐습니다. 1년 전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똑바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 어머니, 저 올해는 안 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추석 당일 대전 시댁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내렸어요. 연한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에 베이지색 슬랙스, 머리를 반만 올려 묶고 작은 진주 귀걸이. 화장은 거의 안 했는데도 피부가 환했습니다. 58kg의 며느리. 작년에 100kg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당에 큰 이모가 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올해도.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며느리를 봤거든요. 큰 이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떡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준혁이 아내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한 기분이 뭔지 알았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제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작년과 같은 15명의 친척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해진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작년의 침묵이 조롱의 전주곡이었다면 올해의 침묵은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이모가 큰 이모한테 속삭였어요. 야, 저 애 맞아? 완전 딴 사람 아니야? 사촌 언니는 작년에 몰래 사진을 찍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꺼내 들지도 못했어요.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어요. 허허, 준혁이가 눈이 있었구만. 1년 전에는 눈이 어디 달렸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졌어요. 100kg일 때는 비웃더니 예뻐지니까 칭찬이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구나. 그리고 저도 그중 하나였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 서연아, 살 어떻게 뺐어? 비결이 뭐야? 서연 씨,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뭐 발라? 며느리는 웃으면서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때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요. 작년에 이혼시켜 창피해 죽겠어라고 했던 그 미정이. 오빠. 미정이가 준혁이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뭐? 새언니 진짜 예뻐졌다. 준혁이가 미정이를 봤어요. 미정이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민망한 거였어요. 그때 내가 너무했지? 나도 알아. 미정이의 그 한마디에 준혁이의 표정이 풀어졌어요. 맥주 한 잔 사. 뭐? 갑자기? 사과값? 야, 그걸 돈으로 따지냐? 남매가 킥킥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내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뚱뚱하다고. 뒤에서 사진 찍으셨고 단톡방에 올리셨죠. 이모, 저 다 알아요. 사촌 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왜 서연이를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건 엄마도 몰랐던 얘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이에요.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졌잖아. 3년 전.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전시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었습니다. 뇌빈혈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누군가가 저를 업고 뛰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간호사가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분이 업고 오셨어요. 5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가고 없었거든요. 그때 엄마를 업고 병원까지 뛴 사람이 준혁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서연이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진 할머니를 봤대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업었대. 병원까지 800m를 뛰었어요. 100kg짜리 몸으로.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땀 범벅이 된 여자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간호사한테 빨리 좀 봐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걸.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였다는 거. 그래서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6개월 걸렸어요. 찾고 나서 만나자고 했을 때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을 먼저 했어요. 자기 이름도 묻기 전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시장에서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뛴 사람. 간호사가 말했던 젊은 여자분. 그게 이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인한테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눈도 안 마주쳐줬어요.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줬어요. 100kg짜리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친척들이 조롱할 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15명이 보는 앞에서 62세 시어머니가 30세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며느리가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1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포옹이었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나빴어. 거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큰 이모도 눈물을 닦고 작은 이모도 코를 풀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머리가 희끗한 7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성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하지만 큰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 박 회장님이 왜 여기에? 70대 남성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그를 봤어요. 아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아빠, 큰 이모가 더듬거렸습니다. 70대 남성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2 팔로 안았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다. 대한그룹 박 회장, 국내 재계 서열 5위. 그 사람의 외동딸이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거실이 뒤집어졌어요. 큰 이모가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사촌 언니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미정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처음부터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돈 때문에, 집안 때문에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싶다고. 박 회장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차분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 서늘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서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아비 입장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제 딸이 새벽마다 울면서 전화하는 걸 듣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거실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전화했다고. 이 아이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놓아주고 제 반찬을 만들고 제 방 옆으로 이사하고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간 그 아이가 새벽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울었대요. 저는 그때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서연이가 어르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어머니가 요즘 밥 같이 먹자고 하셨다고. 너도 이것 좀 먹으라고 하셨다고. 그 말 한마디에 일주일을 행복했다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건 고작 밥 먹자는 한마디, 반찬 하나 권한 것뿐이었는데 그걸로 일주일을 행복했다고.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어르신,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 가족을 선택했으니까요. 서연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게 서열 5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범한 62세 시어머니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가 밥 먹자고 해주신 그날, 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서연아, 어머니가 변하고 계신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웃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서서 안았습니다. 엄마로서, 서연아, 고맙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거든요. 1년 전 병원에서 제 등을 쓸어주던 바로 그 손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추석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큰 이모는 명절에 안 옵니다.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사촌 언니는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 단톡방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100kg일 때는 대놓고 비웃더니 재벌 외동딸인 걸 알고 나니까 전화가 빗발쳤어요. 순자야, 서연이 혹시 우리 한번 만나줄 수 있을까? 사돈 어르신한테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부 끊었습니다. 바빠요. 그 한마디로요. 1년 전이었으면 그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그걸 깨닫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서연아, 엄마도 같이 걸어도 되겠니?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매일 아침 6시에 둘이 나란히 걸어요.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한 바퀴 돕니다. 벚꽃이 필 때도 걷고 눈이 올 때도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나란히 걷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60년 넘게 살면서 며느리랑 산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가만히 걷다 보면 말이 나왔어요. 서연아, 오늘 날씨 좋다. 네, 어머니. 바람이 시원해요. 저 꽃 좀 봐. 이름이 뭐지? 금잖아요. 예쁘죠? 별것 아닌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별것 아닌 말들이 2년 동안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산책 중에 제 발이 돌부리에 걸렸어요. 비틀거리는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빠르게 자연스럽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유, 괜찮아. 발이 삐끗했네. 여기 앉으세요. 발목 좀 볼게요. 며느리가 쪼그려 앉아서 제 발목을 살폈어요. 3년 전 시장에서 저를 업고 뛴 손이 지금은 제 발목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안 부었어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고마워, 서연아.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고맙다는 말. 서연아라는 이름. 2년 전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던 말들이 지금은 숨 쉬듯 나옵니다. 미정이도 달라졌어요. 창피해 죽겠다고 했던 제 딸이 이제는 새언니라고 부릅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랑 같이 요리를 해요. 둘이 부엌에서 킥킥대면서 떡볶이를 만드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요. 한 번은 미정이가 술이 취해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그때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며느리가 미정이의 머리를 쓸어 넘겨줬습니다. 됐어. 지금 이렇게 잘 지내잖아. 아니야, 진짜. 나 그때 언니 모르고 그런 거잖아. 알고 나니까. 미정아.
며느리가 미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를 알고 나서 잘해주는 거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미정이가 멈칫했습니다. 나를 몰랐을 때도 잘해주는 게 진짜지. 그치?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미정아, 넌 지금 진짜가 되고 있잖아. 그거면 돼. 저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 나이에 눈물이 이렇게 많아진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눈물이 늘었어요. 지난주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어.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워들고 소리쳤어요. 진짜? 진짜야? 응. 8주째래. 저는 신발도 안 신고 아들네 집으로 뛰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꼭. 서연아. 네,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 또 우세요. 안 울어. 안 울어.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통통했던 손가락은 이제 가늘어졌지만 그 손의 온기는 똑같았어요. 3년 전 제 등을 쓸어주던 그 온기.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 말해. 아기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할게.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식탁에 놓아둬요. 2년 전에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처럼 며느리는 그 물을 보고 매번 웃습니다. 어머니, 또 챙겨주셨어요? 임산부가 따뜻한 물 마셔야지. 어머니도 드셔야죠. 엄마는 됐어. 너 먼저 마셔. 사소한 대화예요. 별것 아닌 아침 풍경. 하지만 저는 이 풍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이게 없었던 인연을 살아봤으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마디 했더라면, 첫 명절에 우리 며느리야, 그만 좀 해라라고 말했더라면, 며느리가 새벽마다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때 제가 눈을 똑바로 떴더라면, 100kg의 겉모습이 아니라 시장에서 모르는 할머니를 업고 뛰던 그 마음을 받더라면, 인연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늦었지만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100kg라서 비웃었던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살린 은인일 수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62년을 살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을 보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